안녕하세요.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그녀를 생각하면 흔히 그 세 가지 신비로운 예언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이게 1000년 넘게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사로잡아 왔는데 이게 정말 뭐랄까 미래를 내다본 초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실 보통 사람은 그냥 놓치는 거, 현실의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내는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 아니면 뭐 분석력? 그런 거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일 텐데요. 네. 선덕여왕의 이른바 예언이라고 알려진 사건들 뒤에 숨겨진 정말 놀라울 정도의 관찰력, 또 정보 분석 능력, 그리고 그걸 활용했던 정치적 지혜, 이런 걸 좀 들여다볼 겁니다. 흥미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자연적인 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뭐 통찰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찰의 기술, 좋습니다. 오늘 주로 참고할 자료는 그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 기록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는 설화나 신화적인 요소도 꽤 담고 있어서 김보식의 삼국사기가 좀 더 사실 기록에 집중한 거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는 점, 이건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선덕여왕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예리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했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네네. 더 나아가서는 이 1000년 전 이야기에서 어쩌면 당신의 현재 문제 해결이나 상황 판단에도 적용할 만한 그런 통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 이게 목표죠. 좋습니다. 신비한 예언가가 아니라 냉철한 최고 분석가로서의 선덕여왕. 기대되는데요. 네, 한번 만나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건 정말 너무 유명하죠? 모란꽃 그림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당나라 태종이 보낸 그 모란 그림하고 씨앗. 이걸 보고 선덕여왕이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딱 단언했고. 네. 실제로 심어보니까 진짜 향기가 없었다는 그 일화요. 네, 삼국유사에 보면 여왕이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니 필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구절이군요. 겉으로만 보면 와, 정말 예리하다.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당연히 모여드니까 그런 자연현상에 대한 깊은 관찰력, 이렇게 보이죠? 네,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는데 그런데 이 해석에는 좀 더 깊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모란 품종은 향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당나라시 같은 걸 봐도 모란의 향기를 묘사한 구절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덕여왕의 판단 근거가 단순히 향기 나면 벌나비 온다는 그 자연 관찰, 그걸 넘어선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라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 당나라에서 의도적으로 향기 없는 품종을 골라보냈을 수도 있겠죠. 외교적인 의도를 가지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당시 중국 문화, 특히 그 그림, 회화의 상징 체계에 대한 선덕여왕의 깊은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회화의 상징 체계요? 네, 전통 중국화에서는 그 모란, 부귀를 상징하잖아요. 모란이랑 나비 접자요. 이걸 함께 그리는 걸 좀 꺼려는 경향이 있었대요. 왜죠? 그 나비 발음 디에가 80세 노인을 뜻하는 한자 질자 발음 디에랑 같아서 부귀가 80세에서 그친다. 이런 좀 불길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 영원한 부귀를 기원해야 할 그림에 굳이 그런 제약을 둘 필요는 없으니까 잘 안 그렸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게 꽃향기랑 상관없이 그냥 당시 그림 그리는 관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향기 유무와는 별개로요. 그럼 당태종은 도대체 왜 그런 선물을 보냈을까요? 뭔가 좀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7세기 신라가 처했던 아주 불안한 국제 정세가 깔려 있습니다. 아, 백제랑 고구려 압박이 심했던 시기. 네, 그 거센 압박 속에서 신라는 계속 당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당태종이 신라 사신한테 여왕이 다스리니까 주변 나라들이 얕본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심지어 당나라 종친을 보내서 신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거 거의 뭐 속국 취급하는 모욕적인 제안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모란 그림과 씨앗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아주 고도로 계산된 상징적 공격이었던 셈이죠. 상징적 공격이요? 네. 삼국유사 기록에도 선덕여왕 스스로 이것은 당 황제가 나에게 배우자가 없는 것을 조롱한 것이다 라고 그 의도를 정확히 읽어냈다고 나오거든요. 와... 그러니까 벌과 나비, 즉 남성, 구원자나 동맹 세력을 말하겠죠. 이런 남성이 찾지 않는 향기 없는 모란에 빗대서 후계자나 강력한 배우자 없이 혼자 왕위에 있는 여왕을 비웃고 더 나아가서는 신라 왕실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취약하다 이걸 암시하려 한 아주 교묘한 외교적 도발이었던 거죠. 이야, 정말 음흉한 속내가 담긴 선불이었군요. 그런데 선동여왕은 여기서 화를 내거나 위축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는 놀라운 수를 보여주잖아요. 바로 예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요. 정확합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딱 공개적으로 이 꽃에는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버리죠. 네. 이걸로 당 태종이 던진 그 조롱의 틀, 프레임을 그냥 깨버리고 상황의 주도권을 딱 가져옵니다. 그렇죠. 조롱단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숨은 의도까지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군주로 자신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린 거죠. 이야, 대단한데요?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에요. 상대의 공격을 오히려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는 기회로 확 전환시킨 아주 세련된 정치적 반격입니다. 당신의 그 얇은 수는 내 통칼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 이 메시지를 아주 품위 있게 전달한 셈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느냐, 그 전략적 지혜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정보 분석 능력하고 그걸 활용하는 정치적 감각. 이게 딱 결합된 결과죠.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옥문곡의 개구리 이야기. 이것도 참 신기하죠. 네, 이것도 유명하죠. 한겨울에 영묘사 옥문지라는 연못에 갑자기 개구리들이 막 모여서 시끄럽게 우니까 선덕여왕이 이걸 딱 듣고 아, 이거 적의 매복 신호다 해석해서 즉시 군사를 보내서 서쪽 여근곡에서 백제군을 격파했다는 이야기. 이것도 참 기이하게 들리는데 개구리 울음소리에서 어떻게 적의 매복이라는 군사정보를 읽어냈을까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선덕여왕의 해석 과정을 보면 이게 또 상당히 단계적인 추론을 거칩니다. 단계적이요? 네, 먼저 개구리가 성난듯이 우는 모습, 그 성낼 노자, 형상 형자, 노형. 여기서 병사의 형상, 군사의 모습이죠. 병사지상이라는 군사적 상징을 먼저 포착합니다. 개구리가 성난 모습에서 병사를 떠올린다. 이게 1단계죠. 비정상적인 신호를 감지하고 상징적으로 바꾸는 거. 네, 상당히 뭐랄까 비약적인 발상 같기도 한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였나요? 다음은 지명 분석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옥문지잖아요. 네, 그 옥문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성기를 좀 완곡하게 이르는 말인 여근과 통한다. 여기에 착안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여성은 음양 오행사상에서 음에 해당하고 음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 흰색이 가리키는 방위는 서쪽.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추론을 통해서 적의 위치를 서쪽으로 특정하는 거죠. 옥문, 여근, 흰색, 서쪽. 와, 삼국유사 기록 따른 해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걸 진짜 그 상황에서 바로 딱 떠올렸다는 건가요? 삼국유사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 해석이 진짜 당시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후대에 여왕의 어떤 신성함, 이런 걸 강조하려고 덧붙여진 설명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복잡해 보이는 해석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서쪽 어딘가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군사 행동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정보 통합인데요. 병사들 개구리가 서쪽 흰색음에 있는 여근곡, 옥문과 연결된 지명에 숨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약간 좀 섬뜩한 상징적 비유를 통해서 적이 지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쉽게 격파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까지 덧붙입니다. 그렇군요.
그의 해석 과정 자체의 신비로움은 차치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여왕 개인의 어떤 상징 해독 능력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결과일까요? 혹시 이 예언 뒤에는 당시 신라의 어떤 정보 수집 능력 같은 게 뒷받침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랑 정말 치열하게 전쟁 중이었고 옥문고 그 일대는 백제의 주요 침공 예상 경로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국경 지역이었을 테니. 네, 국경 지역의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려고 첩보망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삼국은 모두 그 첩자, 즉 세작, 을 이용한 정보활동이나 봉수, 아시죠? 신호용 봉화대, 이걸 이용한 통신체계를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겨울에 개구리가 온다는 이 좀 이례적인 자연현상 보고는 어쩌면 이미 다른 경로로 들어온 백제군의 수상한 움직임 같은 첩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확신을 더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선덕 여왕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매복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걸 개구리 예언이라는 아주 극적인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병사들 사기도 높이고 민심도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게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고도의 정보 분석과 정치적 선언이 결합된 행위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삼국사기에서는 이 사건을 여름철 그리고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로 기록하고 있고 해석 과정도 음양오행보다는 지형이나 생태적 특성 이걸 이용한 합리적인 추론으로 묘사하고 있죠. 네, 그 기록 차이도 흥미로운 지점이죠. 어느 쪽 기록이 사실에 더 가깝든 간에 이 사건은 현대의 어떤 위계 관리나 정보 분석 과정하고 놀랍도록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Observe, 정보 분석 및 상황 판단, Orient, 결심 및 계획 수립, Decide, 그리고 실행, Act. 이 OODA 루프라고 하잖아요. 이걸 선덕여왕은 본능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실행했던 리더였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신비로운 영감이라기보다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의 이면을 읽고 뭔가 단편적인 정보들을 쭉 연결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이걸 바탕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게 바로 통찰력의 본질이죠. 앞선 두 이야기가 외부였던 도전이나 위협, 이걸 통찰력으로 극복한 사례였다면 세 번째 이야기는 선덕여왕이 자신의 죽음마저도 어떻게 보면 권위를 설계하는 기회로 삼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도리천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바로 자신의 죽을 날짜를 예언하고 불교의 천상세계인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이야기요. 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낭산 남쪽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 딱 지정해 주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왕이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뒤에 문무대왕이 선덕여왕 능 바로 아래에 사천왕사를 건립했는데 불교 경전에 보면 사천왕천 바로 위에 도리천이 위치한다고 하거든요. 와, 진짜 딱 맞아떨어졌네요. 네. 결과적으로 여왕의 유언이 사후에 완벽하게 실현된 셈이 되어서 그분의 어떤 신성함, 이걸 더하는 결정적인 일화가 된 거죠. 이 이야기는 선덕여왕을 단순히 그냥 세속의 통치자, 이걸 넘어서 불법과 연결된 어떤 성스러운 존재로 각인시키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영적 권위를 신라의 땅과 역사 속에 영원히 새기려는 그런 의도였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예견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사후 세계까지 불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딱 설정을 하고 그게 또 현실의 지리적 공간, 낭산 남쪽하고 연결되도록 설계했다는 건 정말 치밀한 계획이죠. 이것은 자신의 통치가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뭔가 더 높은 차원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후대에 전달하려는 그런 시도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덕여왕 통찰력의 가장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죠. 첨성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흔히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첨성대의 핵심 기능이 단순히 별을 그냥 보는 행위 자체에 있었다기보다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시간 표준, 이걸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표준이요.
네, 특히 그 해 그림자의 길이를 재서 24절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규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정확한 절기를 파악하는 게 농사의 풍흉을 결정짓는, 그러니까 백성들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첨성대는 일종의 국가 표준 시계탑이면서 동시에 농업기상청 같은 역할을 겸했던 거네요. 백성들 삶에 진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천문, 즉 하늘의 움직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곧 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것과 거의 동일시되었거든요. 아, 하늘의 뜻을 읽는 자가 곧 통치의 정당성을 갖는다. 그렇죠. 하늘의 뜻을 읽는 자가 왕이다, 이런 거죠. 당시 선덕여왕이 그 비담의 난 같은 진골귀족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첨성대를 딱 세워서 정확한 절기나 일식, 월식 같은 천문현상을 예측하고 공표하는 행위는 왕의 권위를 단순한 정치 권력을 넘어서 거의 신적인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첨성대 건립은 하늘의 뜻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이 오직 왕실에만 있다. 이걸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 행위였어요. 이건 일종의 지식 독점을 통한 권력 강화 전략이죠. 지식 독점? 네, 선덕여왕은 첨성대를 통해서 단순히 천문을 예측한 게 아니라 미래 예측 능력 그 자체를 왕실만의 독점적인 브랜드로 구축한 겁니다. 귀족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지적 해자, 인텔렉추얼 모트를 판 거죠. 아, 그러니까 과학기구인 동시에 왕권을 신성하고 불가침한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란도나 옥문곡 이야기가 선덕여왕 개인의 어떤 번뜩이는 통찰력을 보여준다면 첨성대는 그 통찰력을 국가 시스템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 훌륭한 정리십니다. 딱 맞아요.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통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통찰력과 예측 능력을 건축물이라는 영속적인 형태로 구현해서 국가 통치의 근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네. 이건 앞서 이야기한 그 도리천 유언하고도 아주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첨성대가 과학적이고 세속적인 권위를 제도화했다면 도리천 유언은 그에 상응하는 종교적 영적 권위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와, 이 두 가지는 선덕여왕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개인의 생애를 넘어서 영속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던 아주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겁니다. 정말 선덕여왕의 지혜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통찰력, 우리도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모란도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특히 빠진 것에 주목하는 관찰 기술입니다. 빠진 것이요? 네. 선덕여왕은 화려한 모란꽃이 아니라 거기에 없는 나비에 집중했잖아요. 이걸 훈련하는 방법으로 네거티브 스페이스 분석이라는 걸 제안합니다. 네거티브 스페이스 분석?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이나 상황을 분석할 때 그냥 잘된 점이나 현재 있는 요소들만 보지 않고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빠진 정보는 뭐지?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잠재적 위험 요소는 없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없는 것, 부재가 주는 정보에 민감해지는 훈련이죠. 다음으로 옥문곡 이야기에서는 연결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단편적인 정보들 A와 B를 엮어서 새로운 의미나 패턴, C를 창출하는 능력이죠. 아, 개구리 울음, 지명정보, 첩보, 이걸 연결해서 매복을 알아낸 것처럼요. 그렇죠. 개구리 울음, 비정상신호, 옥문여금곡, 지명정보, 백제군 동향, 첩보 이런 걸 다 연결해서 서쪽 계곡에 적의 매복이 있다는 결정적인 통찰을 얻은 것처럼요. 이건 어떻게 훈련해 볼 수 있을까요? 강제 연결 훈련이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개의 단어, 커피하고 우주여행 이런 걸 무작위로 뽑아서 어떻게든 윤리적인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커피랑 우주여행이요? 네, 예를 들면 우주여행객을 위한 특수 동결건조 커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커피 원두의 미세 성분 분석 기술을 우주 광물 탐사에 응용한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좀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반복하다 보면 뇌가 유연해지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 재미있는 훈련법인데요.
결국 선덕여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진정한 리더십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미래를 신비롭게 점치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상황과 정보를 누구보다 깊고 다각적으로 읽어내는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선덕여왕은 모란 그림에서 당나라의 외교적 속내와 국제 정세를 읽었고 개구리 울음에서 백제의 군사적 위협과 국가 안보를, 밤하늘의 별에서 농사의 절기와 민생 안정을 읽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당신 앞의 현실을 더 깊이 관찰하고 더 넓게 연결하고 더 치열하게 분석하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답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현실의 신호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선덕여왕의 위대함은 무슨 초능력적인 예지력? 이런 게 아니라 현상 너머의 본질, 숨겨진 맥락과 의도를 꿰뚫어보는 정말 경이로운 통찰력이었군요. 맞습니다. 미래를 미리 본 게 아니라 현재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도 이제 주변의 문제나 현생을 바라볼 때 그 표면적인 모습 너머에 숨겨진 신호나 의미를 탐색하는 선덕여왕의 눈을 조금이나마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마주한 문제의 해결책이나 미래의 중요한 단서가 이미 당신 주변에 아주 평범한 신호들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서 가장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 하나를 딱 골라서 왜?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제안인데요? 예를 들면 왜 저 광고는 하필 저 위치에 저런 문구로 걸려 있을까? 왜 내 동료는 회의 때 유독 저런 단어를 자주 사용할까? 이런 식으로요. 당연함 속에 숨겨진 이유를 캐묻는 그 작은 호기심이 어쩌면 당신의 통찰력을 날카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